금융국사는 곽양을 군영에 두고 제자로 삼으며 살뜰하게 보살펴 주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홀필열이 알게 되었다. 홀필열은 전령을 보내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곽양을 죽여 곽정의 의기를 꺾자고 했다. 그러나 금융국사는 한사코 이를 거절했었다. 심지어 금융국사는 곽양과 함께 군영을 떠나려 했다. 그러나 홀필열이 직접 찾아와 사죄한 이후 더 이상 그 일을 입에 담지 않았다. 하지만 어제 양양성에서 참패를 당하고 난 이후 주변에서 다시 곽양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칸이 직접 망루를 짓고 곽양을 묶어 곽정을 항복하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아무리 금융국사라도 왕자인 홀필열은 몰라도 대칸의 명령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는 몽골에서 서역에 이르기까지 밀종불교를 이어야 한다는 대업이 있었다. 그리고 몽골에 있는 제자들의 안위를 생각한 결과 대칸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속으로는 마뜩잖았지만 대칸의 군령은 지엄한 것이니 달리 어찌할 수가 없었다. 한편 사람들이 곽양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상의하느라 분주한 사이 갑자기 성문이 열리더니 말 한 필이 북쪽을 향해 내달렸다. 말 위에 탄 사람은 바로 황룡이었다. 그걸 보고 모두들 당황하여 얼른 말에 올라타고 그 뒤를 쫓았다. 일행은 망루를 향해 달리다 적의 화살이 미치지 못할 정도의 거리에서 말을 멈추었다. 멀리 망루 위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였는데 하나는 붉은 도포를 입고 머리에 붉은 관을 쓰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묘령의 소녀로 나무 기둥에 묶여 있었다. 내공을 끌어올려 자세히 보니 바로 금융국사와 곽양이었다. 곽정은 우선 딸부터 안심시켰다. 양아, 겁내지 말거라. 아빠 엄마가 널 구해주마. 심오한 내공이 실린 곽정의 목소리는 망루 꼭대기에까지 뚜렷하게 전해졌다. 내리쬐는 햇볕에 거의 실신지경이던 곽양은 아버지 목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곽양 옆에 서 있던 금융국사가 웃음을 터뜨렸다. 곽대엽, 당신 딸을 풀어주는 건 어렵지 않소. 당신에게 그만한 용기가 있느냐는 게 문제지만 말이오. 곽정은 언제나 신중하고 온화한 사람이었다. 상황이 급하고 어려울수록 그는 침착했다. 금융국사의 비아냥거리는 말에도 곽정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국사, 무슨 일인지 말해보시오. 부모로서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리 올라와 당신의 손을 묶으시오. 당신이 딸 대신 묶인다면 즉시 따님을 풀어주리다. 이 아이는 나의 제자이기도 하니 나 역시 이 아이를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소. 금융국사는 의를 중시하는 곽정이 딸을 위해 양양성과 그 백성을 내줄 사람이 아니란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자신을 함정으로 끌어들일 생각이었다. 그러나 곽정이 그런 얕은 수작에 넘어갈 리 없었다. 오랑캐 녀석들아, 내가 그리 무서우냐? 내가 무서우니까 내 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그렇게 나를 무서워한다면 나 역시 그렇게 쉽게 죽어줄 수는 없다. 그 말에 금융국사가 비웃으며 말했다. 사람들 말이 대엽은 전륜의 무공을 지닌 데다 의협심도 남다르다고 하던데 이제 보니 그저 살고 싶어 안다라는 필부에 불과했군. 그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수작을 걸었다면 혹 성공했을지도 모르나 곽정은 온 정신을 성의 안위에만 쏟고 있는 사람이라 자신에 대한 모욕쯤은 가볍게 웃으며 넘겼다. 그러나 금융국사의 말은 오히려 무삼통과 점창어원을 자극했다. 두 사람은 철창을 휘두르며 나란히 뛰어나갔다. 그러자 몽골의 궁수 수천 명이 한꺼번에 활시위를 당겨 두 사람을 겨냥했다. 그이들이 가까이 다가오기만 하면 동시에 화살을 쏠 태세였다. 1등 대사는 상황이 위급한 걸 깨닫고 얼른 말에서 몸을 날려 세 걸음에 두 제자의 말을 가로막고 섰다. 돌아가거라. 그러면서 1등 대사가 팔을 휘두르자 무삼통과 점창어우는 일단 말을 멈추었다. 몽골군은 나이 지긋한 노승이 순식간에 달리는 말을 따라잡아 앞을 가로막는 걸 보고는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내질렀다. 금융국사가 인상을 쓰고 군사들을 훑어보며 입을 열었다. 곽대엽, 따님이 참으로 영리하더이다. 나 역시 따님의 재주를 아껴 제자로 거두고 나의 무공을 전수해줄 생각이었소. 그러나 대칸의 어명이 지엄하니 어쩌겠소. 대칸께서는 당신이 투항하지 않으면 따님을 이 망루에서 불태우겠다고 하셨소. 딸을 잃는 당신만 마음 아픈 게 아니라 나 역시 애석하기 그지없소.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시오. 그 말에 곽정은 가볍게 코웃음을 쳤다.
망루 주변에는 건초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횃불을 든 수십 명의 병사가 서 있었다. 명령이 떨어지기만 하면 그대로 불을 붙일 태세였다. 4개의 만인대가 망루를 물샐 틈 없이 둘러싸고 있어서 그 벽을 쉽게 뚫고 들어갈 수도 없었다. 그리고 뚫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불이 붙은 망루 위에 묶인 딸을 어찌 구해낼 수 있단 말인가? 곽정이 고개를 들어보니 새파랗게 질린 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곽정은 가슴이 저려왔다. 양아, 너는 대송의 딸이다. 마음을 굳게 먹고 겁내지 말거라. 아빠 엄마가 널 구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저 비열한 놈을 죽여 네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그 말에 곽양은 두 눈에 가득 눈물을 머금고 외쳤다. 아버지, 어머니, 전 무섭지 않아요. 저는 곽정의 딸 곽양이에요. 저도 아버지처럼 양양성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아요. 저 때문에 적들의 계략에 넘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딸의 말을 들은 곽정은 울컥하여 목이 메었다. 그래, 과연 내 딸이구나. 곽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허리에 찼던 활을 뽑아들고 화살을 꽂았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망루 위에서 횃불을 들고 있던 몽골군 3명이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화살 3대가 모두 그들의 가슴을 꿰뚫었다. 곽정의 활솜씨는 과거 몽골의 신궁으로 유명했던 철별에게 배운 것이었다. 거기에 수십 년간 쌓아온 내공이 더해지니 적들의 화살이 닿지 않는 거리에서도 얼마든지 활을 쏘아 적을 맞힐 수 있었다. 몽골군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일더니 모두 방패를 치켜들었다. 곽정이 단호하게 소리쳤다. 우선 성으로 돌아갑시다. 황용등은 곽정의 판단에 동의할 수밖에 없어 성으로 돌아갔다. 성으로 돌아와 하염없이 망루를 바라보는 황용은 애간장이 녹는 듯했다. 한편 양과는 다시는 소용녀와 만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계곡으로 뛰어내렸다. 그래도 산산이 부서지면 모든 고통도 끝날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한참을 떨어지던 양과의 몸은 풍덩 소리와 함께 깊은 연못으로 빠져들었다. 워낙 높은 곳에서 떨어진 터라 몸은 한없이 물속으로 잠겼다. 얼마나 깊이 들어갔을까?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며 언뜻 동굴이 보이는 것 같았다.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보려는데 물 위에서 압력이 느껴졌다. 그러더니 엄청나게 강한 부력과 함께 몸이 빠르게 떠올랐다. 바로 그때 곽양이 그의 뒤를 이어 절벽에서 뛰어내렸고 이내 쏜살같이 물속으로 빠져들었다. 양과는 더 생각하고 말 것도 없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곽양을 낚아채 수면 위로 올라왔다. 양아, 어떻게 된 것이냐? 큰오빠가 뛰어내리는 걸 보고 따라서 뛰어내렸어요. 이런 바보같이. 죽는 게 무섭지도 않더냐? 곽양은 어른처럼 미소를 지었다. 오빠가 무섭지 않다면 나도 무섭지 않아요. 그 말에 양과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직 나이도 어린아이가 이처럼 나를 생각한단 말인가? 양과는 곽양의 몸이 가볍게 떨리는 걸 느꼈다. 곽양은 품속에서 마지막 남은 금침을 꺼냈다. 큰오빠 일전에 금침 3개를 주시면서 금침 하나에 한 가지씩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하셨죠? 이제 마지막 소원을 말할게요. 부인을 만나든 만나지 못하든 절대 죽지 마세요. 곽양은 금침을 양과의 손에 쥐어주었다. 손 안에 든 금침과 곽양을 번갈아 보며 양과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양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양양에서 여기까지 날 구하기 위해 온 것이냐? 맞아요. 남아이런 중천금이라고 했으니 제게 한 약속 어기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곽양이 싱긋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양과는 절로 한숨이 나왔다. 곽양을 보며 양과는 절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양과가 곽양을 가만히 살펴보니 온몸이 흠뻑 젖어 추위에 이를 부딪히고 있으면서도 웃는 표정이었다. 양과는 우선 마른 가지들을 주워다가 불을 피우려 했으나 두 사람이 가진 부싯돌은 모두 젖어 사용할 수가 없었다. 양과는 어려서부터 한옥 침상에서 내공을 수련해온 터라 이 정도 한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곽양은 추위에 몸을 떨고 있었다. 우선 내공으로 추위를 막아야겠구나. 어서 운기하거라. 곽양은 아직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지 양과에게 다시 한번 다짐을 받았다. 다시는 죽지 않겠다고 약속한 거죠? 양과가 그렇다며 고개를 끄덕이자 그제야 곽양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 운기하기 시작했다.
양관은 손을 뻗어 곽양의 등에 있는 신당열로 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곽양은 한 줄기 훈훈한 온기가 피어나는 걸 느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곽양은 온몸에 맥이 살아나며 금세 몸이 따뜻해졌다. 곽양이 몇 차례 기를 순환시키자 양관은 그제야 어떻게 절정고까지 오게 되었는지 물었다. 곽양은 그간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설명해 주었다. 양관은 분노를 가누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런 악독한 자를 보았나? 이곳을 벗어나면 그 중놈을 혼내줘야겠다. 그때 머리 위로 수리 한 마리가 떨어졌다. 그리고 역시 연못에 잠겼다가 잠시 후 떠올랐다. 보아하니 부상이 매우 심해 보였다. 우리 수리네. 곽양이 외치는 순간 암수리가 내려와 수컷을 업고 날아갔다. 그리고 두 번째 아래로 내려왔을 때 양관은 곽양을 수리의 등에 태웠다. 양관은 수리가 잠시 후 자신을 데리러 올 줄 알았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다. 수컷을 잃은 수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줄 양관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양관은 수리를 기다리며 연못 주변의 경치를 돌아보았다. 이곳저곳을 살펴보니 커다란 나무 위에 벌집 수십 개가 나란히 만들어져 있었다. 보통 벌집보다는 확연히 크고 그 주위를 날아다니는 벌들을 살펴보니 소용녀가 고묘에서 키웠던 옥봉처럼 보였다. 양관은 저도 모르게 짧은 비명을 토해내며 굳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잠시 후 양관은 벌집으로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았다. 벌집 옆부분이 진흙으로 발라져 있는 게 분명 사람이 만들어 놓은 듯했다. 틀림없이 소용녀의 흔적이었다. 양관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확신이 들었다. 그럼 절벽에서 뛰어내린 용이가 이곳에서 살았단 말인가? 연못 주위를 한 바퀴 돌며 살펴보니 주위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둘러싸여 마치 깊고 넓은 우물 안에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양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얀 구름이 떠가는 하늘을 하염없이 올려다보다가 나뭇가지를 꺾어 사방에 절벽을 두드렸다. 절벽은 온통 바위일 뿐 특별한 점은 없었다. 다시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니 커다란 나무 몇 그루가 누군가에 의해 껍질이 벗겨진 게 눈에 띄었다. 또 풀밭 옆 바위가 나란히 놓인 것으로 봐서 분명 누군가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았다. 양관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소용녀가 이곳에서 살았던 게 분명해 보였다. 그러나 16년의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도무지 파악할 수가 없었다. 양관은 나무 아래에 앉아 가만히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 보니 아까 연못 아래에서 무슨 불빛을 본 것만 같았다. 분명 뭔가 이상한 빛이었다. 양관은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러곤 그대로 연못으로 뛰어들어 아까 가라앉았던 곳까지 들어갔다. 깊이 들어갈수록 물은 차가웠다. 한참을 들어갔으나 주위는 갈수록 컴컴해질 뿐이었다. 양관은 내공이 강해 추운 것은 견딜 수 있었으나 강한 부력은 당해내기 힘들었다. 아무리 힘을 써들어가 보려 해도 결국 바닥까지는 닿을 수 없었다. 점차 숨이 가빠진 양관은 연못 밖으로 나와 숨을 고른 후 커다란 바위를 들고 다시 뛰어들었다. 양과의 몸은 아까와 달리 빠른 속도로 가라앉았다. 눈앞이 환해지는 순간 얼른 바위를 놓고 빛이 나오는 쪽으로 헤엄쳐 갔다. 그러자 어떤 기운이 몸에 부딪혀오는 듯했다. 그는 계속 헤엄쳐 빛이 나오는 곳까지 접근했다. 가고 보니 역시 동굴이었다. 동굴 안은 비스듬히 위로 올라가는 얼음굴이었다. 양과는 망설이지 않고 동굴로 들어가 떠내려가는 대로 몸을 맡겼다. 잠시 후 세찬 물소리와 함께 몸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눈앞이 환해지며 꽃향기가 풍겼는데 그야말로 별천지였다. 양과는 물에서 나올 생각은 하지 않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꽃들은 만개하고 풀이 뒤덮여 있는 게 마치 커다란 화원처럼 보였다. 양과는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마음속은 반가움으로 벅차올랐다. 몸을 솟구쳐 물에서 나오는데 10여 장쯤 되는 곳에 작은 초가집이 보였다. 그러나 사람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초가집을 향해 달려가던 양과의 걸음이 갑자기 느려졌다. 혹 저 초가집에서도 용의의 흔적을 찾지 못하면 어쩌지? 그러면 난 어찌해야 할까? 초가집이 가까워질수록 양과의 걸음이 느려졌다. 가슴 깊은 곳에서 이 마지막 희망이 물거품으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솟아났다. 초가집으로 다가간 양과는 우선 귀를 기울여 보았다. 주위가 너무 조용해서 자신의 숨소리가 들릴 지경이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옥봉의 날갯짓 소리가 들려왔다.
양과는 마음을 굳게 먹고 입을 열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그러나 집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양과는 팔을 뻗어 문을 살며시 밀어보았다. 그러자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성큼 걸음을 옮겨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던 양과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집안에 있는 물건과 배치는 간단하고 소박했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방 안에는 탁자 하나와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탁자와 의자가 놓인 방향이 양과의 눈에 너무나 익었다. 고묘의 석실에 있던 모습과 똑같았던 것이다. 양과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돌아보았다. 역시 작은 방이 있었다. 방을 지나가니 조금 큰 방이 나왔는데 침상과 탁자 등 가구의 배치가 모두 고묘에서 양과가 쓰던 침실과 똑같았다. 다만 고묘에 있던 것들은 모두 커다란 바위로 만든 반면 이곳에 있는 것들은 나무로 대충 만든 것이었다. 방 오른편에는 그가 처음 고묘에 들어가 내공을 수련하던 한옥 침상과 비슷한 모양의 침대가 있고 가운데에는 기다란 줄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건 사부인 소용녀가 잘 때 쓰던 것이 분명했다. 창 앞에 있는 작은 탁자는 그가 책을 읽고 글을 쓸 때 사용하던 것이었다. 방의 왼편에는 나무를 대충 맞추어 놓은 옷장이 보였는데 문을 열어보니 나무 껍질로 만든 어린아이의 옷이 있었다. 자신이 어렸을 때 소용녀가 만들어준 것과 같은 모양이었다. 양과는 방을 둘러보고 가구들을 매만지면서 더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커다란 두 눈에서는 쉴 새 없이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그때 갑자기 부드러운 손이 머리카락을 가볍게 어루만지는 게 느껴졌다. 나쁜 일이라도 있었어요? 이 목소리, 이 말투, 그리고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이 손길은 자신을 위로하는 소용녀의 것이 틀림없었다. 양과가 뒤를 돌아보니 그의 눈앞에 나타난 여자는 눈부신 피부의 꽃처럼 아름다운 소용녀였다. 16년 동안 꿈에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던 그녀가 갈색 옷을 입고 양과의 눈을 가득 채우고 서 있었다. 두 사람은 가만히 선 채 말을 잇지 못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서로를 꽉 부둥켜 안았다. 이게 꿈일까 생시일까?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던 양과는 그만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다. 소용녀는 양과보다 몇 살 더 많았지만 어려서부터 고묘에서 자라며 사부에게 각종 사념을 끊는 법을 배웠기에 좀처럼 늙지 않았다. 그러나 양과는 온갖 풍파와 희로애락을 겪은 터라 두 사람이 혼인할 때는 나이가 엇비슷해 보였는데 지금은 양과가 훨씬 더 많아 보였다. 소용녀는 지난 16년 동안 말을 할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다시 말을 하려니 입이 잘 움직여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냥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만 지었다. 양과는 팔을 뻗어 그녀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당신을 이런 곳에서 16년이나 보내게 했군요. 소용녀의 옷은 달아빠진 갈색이었다. 역시 나무 껍질을 찢어 엮은 것으로 그간의 고생을 그대로 말해주는 듯했다. 소용녀도 가만히 한숨을 쉬었다. 내가 고묘에서 자라지 않았다면 여기서 16년 세월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바위 위에 앉아 그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양과는 잠시도 쉬지 않고 이것저것 묻느라 바빴다. 소용녀는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조금씩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져 16년 동안 지낸 일들을 천천히 들려주었다. 양과가 절정단 반쪽을 계곡으로 던져버린 후 소용녀는 그가 자신 때문에 혼자만 살려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그러던 차에 황용에게서 단장초가 정화독을 치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하다가 마음을 굳혔다. 자신이 죽는 대신 양과에게 살아갈 희망을 안겨줘야 그가 단장초를 먹고 해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신이 죽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양과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기에 생각 끝에 단장의 앞에 칼로 글자를 새겨 16년 후를 기약하고 깊은 계곡으로 뛰어든 것이다. 만약 양과가 목숨을 구해 16년을 지낸다면 자신을 잊지 못한다고 해도 죽을 생각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계곡으로 떨어진 소용녀는 물살에 밀려 얼음굴로 들어갔다. 나와보니깐 이곳이었고 그때부터 이곳에서 살았다고 했다. 여기는 산짐승은 없어도 물고기가 많았고 해를 볼 수 있었기에 나무가 자라니 과일도 많았다고 했다. 이곳에 도착한 후 며칠간은 독이 발작해서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겁고 머리도 빠개질 듯 아팠다.
정말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던 그때 소용녀는 고묘에서 양과가 자신을 한옥 침상에 눕히고 경맥을 거꾸로 운행시켰던 게 떠올랐다. 다행히 이곳 연못 아래에는 만년빙이 얼어 있었는데 그건 한옥 침상과 마찬가지로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가웠다. 다행히 구음진경의 폐기법을 익히고 있었던 소용녀는 다시 얼음굴로 들어가 거기서 경맥을 역행해봤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효과가 있었는지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 후로 소용녀는 꾸준히 만년빙에서 수련했다. 그러던 어느 날 계곡 위에서 옥봉 몇 쌍이 날아왔는데 아마도 노안동이 잡아와서 놀다가 남긴 것 같았다. 그걸 보고 옛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쁘고 반가웠던 소용녀는 벌집을 만들고 여기서 옥봉을 키우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옥봉은 점점 늘어났다고 한다. 소용녀는 옥봉의 꿀을 먹고 연못의 물고기를 먹으며 살았다. 그랬더니 언제부터인가 통증이 좀 약해지는 것 같더니 점점 발작 횟수가 줄기 시작했다. 더구나 발작이 일어나도 고통이 점점 약해졌다. 처음에는 매일 한두 번 발작했는데 그게 며칠에 한 번, 수개월에 한 번으로 줄더니 이제는 5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발작하지 않았다. 아마도 만년빙에서 수련한 것도 있지만 옥봉의 꿀과 연못의 담수어가 독을 없애는 약이 된 게 아닌가 싶었다. 소용녀의 몸이 완치되었다는 이야기에 양과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몸이 좋아진 소용녀는 줄곧 양과를 생각했다. 그러나 100장이 넘는 깊은 계곡은 사방이 모두 미끄러운 석벽뿐이라 도무지 올라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무에서 가시를 떼어내 옥봉의 날개에 내가 절정곡 아래에 있다고 새겨 날려보냈다. 최근 몇 년 동안 아마 수천 마리의 날개에 새겼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었기에 조금씩 포기하고 있던 참이었다. 그녀는 이 날개에 새긴 글자가 이미 주백통에게 발견되었고 황용이 그 숨은 뜻을 추측했다는 사실은 몰랐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용녀는 집으로 들어가 물고기 요리와 과일, 그리고 옥봉꿀을 잔뜩 차려 가지고 왔다. 차갑고 맑은 연못의 물고기는 크기는 비록 작았지만 맛은 일품이었다. 배불리 먹은 양과는 뱃속이 따뜻해지며 제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제야 지난 16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양과는 강호를 누비고 다니며 많은 영웅호걸들과 겨루었다. 그가 겪은 일들은 이런 깊은 계곡에서 혼자 살아온 소용녀가 겪은 일보다 훨씬 다채롭고 흥미진진했다. 그러나 소용녀는 원래 세속일에 관심이 없는지라 놀랍고 이상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담담하게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두 사람은 밤을 새워가며 이야기를 나누다 날이 밝아서야 지쳐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 해가 중천에 떠 정오를 넘어가고 있었다. 용아, 우리 여기서 늙어 죽도록 살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세상으로 나갈까요? 소용녀의 마음으로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이곳에서 양과와 평생 해로하는 게 좋을 것 같았다. 그러나 워낙 떠들썩한 걸 좋아하는 양과이고 보니 아무리 자신을 사랑한다고 해도 이곳에서 평생을 사는 건 너무나 적적할 것 같았다. 일단 나가보고 생각해요. 바깥 세상이 시끄러우면 이곳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고묘로 가도 되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게 문제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